여기 아주 넓은 A4 용지가 한 장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걸 딱 50번만 접으면 그 두께가 어디까지 갈까요? 글쎄요, 보통은 책상 높이? 아니면 기껏해야 천장?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지구에서 태양까지 닿는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 들으면 아무도 안 믿죠. 직관에 완전히 어긋나는 개념이니까요. 네. 바로 이 믿기지 않는 힘이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다는 복리의 마법인데요.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아, 왜 우리가 투자를 하고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가? 맞습니다. 그 근본적인 답이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리라는 강력한 엔진의 원리부터 이 엔진을 우리 삶에 장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개념까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의 필수 교양 과목 같은 주제죠.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돈을 불리는 핵심 원리가 복리라는 건데 한 자료에서 배꼽이 배보다 더 커진다는 비유를 쓰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주 직관적인 비유입니다. 처음엔 원금, 그러니까 배가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 이자라는 배꼽이 작게 붙죠. 네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나중에는 원금보다 훨씬 더 커져버리는 겁니다. 배꼽이 배를 집어삼키는 거죠. 잠시만요. 이자에 붙는 이자라니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푼돈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그렇게까지 강력해지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리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자료에 나온 수치를 예로 들어볼게요. 100원을 연 10% 수익률로 굴린다고 해보죠. 네, 100원이요? 2년 차에는 원금 100원에 대한 이자가 20원, 그리고 이자의 이자는 고작 1원입니다. 정말 풍돈이죠. 이러니요. 그런데 딱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원금에 대한 이자는 200원인데 그동안 쌓인 이자의 이자가 무려 372원이 됩니다. 와, 372원이요? 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것보다 더 커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20년 만에 1원짜리 엑스트라가 372원짜리 주연 배우가 되는 셈이네요. 그야말로 시간의 마법인데요. 그렇죠. 그럼 이 마법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일종의 규칙 같은 게 있겠군요. 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두 가지 절대적인 규칙이 보입니다. 복리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시간과 수익률이거든요. 시간과 수익률.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방금 본 것처럼 복리의 위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임계점이 보통 20년이에요. 그래서 투자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아, 그래서 자료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살 수 없는 20년이라는 시간을 선물하는 거니까요. 시간을 선물한다. 두 번째 규칙은 당연히 수익률입니다. 엔진이 돌아가려면 연료가 필요하니까요. 자료에서는 최소 연 4%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연 4%요? 네, 은행 예금처럼 1, 2%대 금리로는 원금이 2배가 되는데 30년에서 70년까지 걸려요. 이건 복리 엔진이 아니라 그냥 굴러가는 수레 정도죠. 수레. 하지만 수익률이 4%가 되면 18년, 만약 젊은 분들이 목표로 삼아볼 만한 8%가 되면 9년으로 기간이 확 줄어듭니다. 엔진에 제대로 불이 붙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소 20년 이상, 그리고 최소 연 4% 이상,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연 8% 수익률, 이거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시장은 매일같이 흔들리고 잘못하면 돈을 불리기는커녕 잃기 십상이죠.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가 투자를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에 비유했는데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비유죠. 이 야생마는 엄청난 힘과 지구력을 가졌지만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올라타면 바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하지만 능숙한 기수는 이 말을 타고 누구보다 멀리 안전하게 갈 수 있죠. 재밌네요. 그러니까 투자는 위험에서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제대로 다룰 줄 알아야 하는 도구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두 이 야생마를 타야만 부를 쌓을 수 있는데 대부분 타는 법을 배우지 않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럼 이 야생마를 길들이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모든 기수에게 필요한 두 가지, 바로 재갈과 고삐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제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간 분산, 즉 장기 투자이고요. 시간 분산, 그리고 고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산 배분입니다. 제갈과 꽃비라. 흥미로운데요? 먼저 시간이라는 제갈은 어떻게 야생마를 길들이나요? 야생마가 갑자기 튀어나가거나 날뛰지 못하게 입에 물리는 게 제갈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료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 주식시장에 딱 1년만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은 최고 52%에서 최저 마이너스 37%까지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와, 변동성이 엄청나네요. 네, 야생마가 미친 듯이 날뛰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위아래로 펄쩍펄쩍 뛰던 주식시장이 20년이라는 긴 시간의 평균으로 보면 결국 꾸준히 우상향하는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나무의 흔들림만 보고 공포에 질리는데 사실 숲 전체는 조용히 성장하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투자 기간을 15년, 20년으로 늘리면 수익률의 변동성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최소 6%에서 최대 18% 정도의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시간이란 제갈이 야생마의 거친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좋습니다. 시간이라는 제갈로 말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그럼 자산 배분이라는 고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방향을 잡아주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야생마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한 종목, 한 자산의 모든 걸 거는 몰빵 투자의 위험을 막는 거죠. 아, 몰빵 투자. 자료에 나온 노키아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 세계 최고의 휴대폰 기업이었지만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주가가 95% 폭락했습니다. 95%요? 네. 만약 내 전 재산이 노키아 주식에 있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노키아 사례는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주식처럼 보였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결국 영원한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삐를 여러 갈래로 나눠 쥐어야 합니다. 주식, 채권, 달러, 원자재처럼 성격이 다른 여러 자산에 나눠 담는 거죠. 아,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산 배분이라는 꽃비의 힘이군요. 그렇죠. 전체 자산의 급격한 추락을 막아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갈과 꽃비로 야생마를 길들여야 한다는 원리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마구간에 들어온 초보 기수에게는 어떤 말부터 타보라고 해야 할까요? 하하, 이끼날 경주말을 줄 순 없죠? 네, 그렇죠. 초심자에게 맞는 훈련용 말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입니다. 한 유튜브 영상 자료에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더군요. 투자를 등산에 비유하면서 초심자를 위한 3가지 흉내내기 전략, 즉 3개의 등산로를 제시합니다. 흉내내기 전략이라니 아주 현실적인 접근법인데요. 첫 번째 등산로는 어떤 길인가요? 첫 번째는 펀드 매니저 흉내내기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넓은 능선길이죠. 이건 자산 배분의 정석을 따라하는 겁니다. 정석을요? 네, 예를 들어 레이 다리미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처럼 주식 30%, 장기 채권 40% 이런 식으로 나만의 자산 배분 비율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월급날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 돈을 정해진 비율대로 기계적으로 삼아오는 겁니다. 아, 이건 마치 집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땅을 다지고 주춧돌을 놓는 작업 같네요. 맞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이게 있어야 나중에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니까요. 평생 깨지지 않을 단단한 자산에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죠. 그럼 두 번째 등산로는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가파른 길입니다. 트레이더 흉내내기죠. 트레이더라면 단기 매매를 말하는 건가요? 그건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젊을 때, 그리고 잃어도 내 인생에 아무런 타격이 없는 아주 적은 돈으로만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아, 잃어도 되는 돈으로. 네. 이건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시장의 뜨거운 맛과 차가운 맛을 직접 느껴보면서 자신의 진짜 투자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아,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예방주사. 나중에 큰 돈을 들고 시장에 들어왔을 때 겪을 실패를 미리 적은 수업료를 내고 경험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작은 상처로 큰 부상을 막는 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길은요? 애널리스트 흉내내기입니다. 이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오솔길, 즉 가치 투자의 길이죠. 5개 미만의 소수 기업을 정해서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자 동업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주인이 된다. 네, 단순히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읽으면서 기업의 비즈니스와 성장 가능성을 믿고 동행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입니다. 이 길은 상당한 공부와 인내심이 필요하겠네요. 하지만 제대로 된 기업과 동행한다면 가장 큰 보상을 얻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펀드 매니저, 트레이더, 애널리스트 세 가지 길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그런데요,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기존에 알던 상식이 완전히 깨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건데요. 아, 그 오해요. 네, 보통 젊을수록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전 그게 당연히 변동성 큰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을 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99%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자료들에서 지적하듯이 그건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그럼 진짜 공격적인 투자는 뭔가요? 진짜 공격성은 미잇을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이? 네, 즉 위험 자산을 사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내 전체 자산 중에서 투자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만요. 그럼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는 위험한 코인에 1,000만 원 넣는 게 안전한 펀드에 5천만 원 넣는 것보다 훨씬 공격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진짜 공격성은 종목이 아니라 비중에 있었다니 이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예를 들어볼게요. 전 재산이 1억 원인 A와 B가 있습니다. A는 1억 중 1,000만 원으로 변동성이 아주 큰 테마주에 투자합니다. 네. B는 1억 중 6천만 원을 주식과 채권 등으로 잘 분산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운영하고요. 누가 더 공격적인 투자자일까요? 방금 설명대로라면 투자 비중이 60%인 B가 비중이 10%인 A보다 6배나 더 공격적인 투자자군요. 와.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주식 계좌라는 작은 우물 안에서만 포트폴리오를 짜려고 해요. 하지만 진짜 자산 배분은 나의 집, 전세보증금, 예적금을 모두 포함한 전체 자산이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 전체 자산. 네, 내 총자산 1,000 중에서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첫 번째 결점이 장기 수익률의 90% 이상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렇죠. 시야가 확 넓어지는 느낌입니다. 결국 부를 쌓는다는 건 비밀 정보나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 복리의 힘을 믿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위험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의 문제였네요. 맞습니다. 야생마를 단번에 정복하려 하지 말고 차분히 길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의 의미를 바로잡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잘 짜인 계획에 내 자산의 더 많은 부분을 참여시키는 용기 있는 결단인 셈이죠. 용기 있는 결단. 한 자료의 표현이 인상 깊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노동소득만으로는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 모두가 자본을 소유하는 글로벌 자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글로벌 자본가라. 과거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계를 부셨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즉 자본을 나누어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아, 세상의 변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 거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주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사실 우리에겐 또 중요한 자산이 있죠. 바로 인적 자본. 앞으로 돈을 벌어들일 나 자신의 능력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자료에서 이 인적 자본의 위험을 관리하는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더군요. 네,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인 직업적 리스크를 금융자본으로 해지하는 아주 현명한 전략이죠. 예를 들어 트럭 운전사가 미래에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할 자율주행 기술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처럼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미래의 위협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 위협의 주주가 되어버리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미래에 당신의 현재 직업이나 속한 산업을 가장 크게 위협할 상장회사가 딱 하나 있다면 어떤 회사일까요? 그리고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